작업장의 조명을 설계할 때 표면의 반사율은 작업장의 밝기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보통 바닥에서 천장으로 갈수록 반사율을 높게 설계해야 되고요. 이때 표면의 반사율에 대해서 조도와 휘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답을 살펴보시면 먼저 반사율이라는 개념은 그 조도분의 휘도, 즉 휘도를 조도로 나눈 것이고요. 그것을 단위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는데 먼저 휘도와 조도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적어야겠죠. 첫 번째, 분모로 들어가는 조도. 조도는 입력값입니다. 일루미넌스, 영어로 일루미넌스로 외우시는 게 더 편리할 수 있고요. 도달하는 값,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광의 밀도, 즉 입력입니다. 단위 면적이나 단위 시간당 받는이에요. 받는 광속의 밀도가 됩니다. 그 단위는 럭스가 되고요. 그 SI 유니트가 아닌 그 피트 단위를 할 때는 풋 캔들 단위를 사용합니다. 저희는 보통 럭스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작업장의 조도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위생관리기사라든지 산업안전기사 등 시험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휘도는 그럼 뭐죠? 휘도는 아웃풋입니다. 단위 면적당 표면에서 반사 혹은 방출되는 아웃풋이고요. 영어로는 휘도. 근데 용어적으로 조금 교재마다 혼란이 있어서 저는 그 한국어 휘도보다는 루미넌스라는 영어 단어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즉 분모는 인풋, 일루미넌스, 분자는 방출하는 값, 휘도, 루미넌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휘도의 단위는 니트라는 단위보다는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 단위를 더 익숙하게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돼서 반사율을 그 조도분의 휘도를 조도로 나눈 것이 되는데요. 단위를 보시면 조도는 럭스, 가령 보통의 작업장은 150 럭스 정도 사용한다는 럭스가 들어가니까 럭스가 들어갔는데, 근데 휘도의 단위는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라고 해서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라고 들어가는데, 파이라는 단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 의인즉시는 단위 면적당 받는 그 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도와 휘도의 단위 면적의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빛이 하나 있으면 빛에 대해서 퍼져나가는 구의 형태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파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편산에 있어서 그 분자에 파이를 하나 더 곱하게 되어 있고요.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 식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 곱하기 파이는 파이 나누기 럭스가 된다 하는 그 반사율 공식으로 한번 익숙하게 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반사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반사율은 바닥에서 천장으로 갈수록 반사율이 높게 설계되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천장입니다. 그 기출문제에서 천정으로 그 맞춤법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원래 한국말은 천장이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천정이라는 일본말이 들어오면서 혼용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표준어는 천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반사율이 높게 설계된다고 하는데 이 값의 레커멘데이션, 권장은 IES를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of North America. 그러니까 미국 조명공학학회 정도 되겠네요. 보시면 천장의 반사율은 80%로 가장 높게 책정을 하고 바닥에 있어서는 20에서 40% 정도로 반사율을 낮게 책정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반사율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나쁜지에 대해서는 인간공학 기사 혹은 산업안전기사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고 있었던 문제죠.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반사율은 조도분의 휘도, 일루미넌스분의 루미넌스가 되고 단위는 이렇게 럭스분의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 곱하기 파이가 된다 까지 익혀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음 노출량 관련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전기톱을 1분 간격으로
가동합니다. 일부는 가동하고 일부는 중단을 하고. 그랬더니 작업 장소에서 측정한 소음 수준이 전기톱을 가동할 때는 95dB, 그 다음에 중단할 때는 90dB이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작업 장소에서 일하는 시간은 총 7시간이고 휴식 시간은 15분씩 2번,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다. 휴식하고 점심을 먹는 장소의 소음 수준은 80dB보다 작았고요. 이때의 소음 노출량과 시간 가중 평균치 TWA, Time Weighted Average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작업장에 걸리고 있는 작업 시간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길어서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작업 시간이 총 7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7시간 안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는 사실 이 문제만 가지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작업 장소에서 일하는 시간만 7시간이라고 했지 그 7시간 안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었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루 몇 시간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점심시간까지 보통 포함을 합니다. 하루 9시간 일합니다 할 때 9시간 안에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또 그 일하는 시간 안에 휴식시간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통예입니다. 1시간에 한 번씩 10분씩 쉽시다 할 때 그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다 그러죠? 50분 일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개념 때문에 전체 근무시간 7시간 중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휴식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 답안지에 쓰면 됩니다. 기술사 답안지 채점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인 값을 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논리 정연함과 상대적이고 절대적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으로 풀었다면 그 답도 당연히 맞게 채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자체가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7시간 중에 점심시간을 1시간을 빼고요. 휴식시간도 15분씩 2번 하면은 30분을 빼서 총, 실제 순수 일한 시간은 5시간 30분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1분 간격으로 가동과 중단을 멈춘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가동 시간은 2시간 45분, 또 중단 시간도 2시간 45분씩 됩니다. 2시간 45분일 때, 일할 때는 95dB이라고 했고요. 중단할 때는 90dB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네요. 먼저 이 문제에서 소음 노출량을 구하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가 있죠. 가동할 때, 중단할 때, 점심 먹을 때. 점심 먹을 때도 역시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이 없지 않아요. 공장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나? 아무튼 90dB보다 작았다고 하지만 소음은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소음 수준은 80dB보다 작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근로자의 소음 노출량이 포함이 안 되죠. 작업장의 소음 측정 및 평가 방법은 2016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명확하게는 개악이 됐죠. 어떻게 개악이 됐냐면 그 이전에는 85dB에 관한 규정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 규정은 국가별로 조금씩 규정이 다르긴 하거든요. 아무튼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에 따른 규정은 90dB부터 소음 노출 기준을 따로 따지고 있고요. 90dB일 때 8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5dB씩 증가할 때마다 그 노출 가능한 허용 시간을 절반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소음 측정 기준은 꽤 외우기는 쉬운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95dB인 경우에는 허용한 노출 시간이 4시간이고요. 90dB일 경우에는 노출 가능한 시간이 8시간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시간이 95dB에서 4시간
90dB에서 8시간이었는데 실제로 투입된 시간은 2시간 45분이죠. 2시간 45분을 굳이 숫자로 만들면 2.75가 됩니다. 45분이 4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2.45가 아니에요. 2시간 45분 2.45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2시간 45분은 2.75, 2와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95dB인 경우에 4시간을 허용하는데 2.75시간을 작업을 했고요. 90dB인 경우에는 8시간 가능한데 역시 2.75 시간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 작업자의 소음 노출 시간은, 노출량은 103%가 됩니다. 허용하고 있는 수치를 넘었죠. 조치가 필요한 작업장인 건 맞고요. 이에 따른 시간 가중 평균치 TWA, Time Weighted Average는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죠. 90dB에서 얼마큼 넘어가는지를 따져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식입니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유도 방법도 알면 좋은데, 알면 좋은 거지 꼭 아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제 16.61이라는 개수만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16.61 곱하기 로그, 밑에 열이죠. 열의 로그에 그 아까 소음 노출량 1.03, 103을 넣으시면 안 돼요. 1.03을 넣으면 계산하게 되면 90.21dB이 됩니다. 여기서 1.03이 아니고 103을 넣으면 숫자가 금방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금방 아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소음 노출량의 기준이 얼마이다? 90dB에 8시간이다. 5dB씩 커질 때마다 노출 가능 시간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하나 더 16.61이라는 상수 하나 알고 계시면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모형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의 유사성을 설명하시오. 조금 무엇을 말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인간의 정보 처리 모델, 가운데 걸 먼저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는 두뇌, 머리가 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는 컴퓨터, CPU나 내부 연산 시스템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보 처리에 무엇이 하느냐, 두뇌가 한다, CPU나 프로그램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 처리 모형, 정보 처리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그 MMS, 머신 맨 시스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 정보가 뭔지 감지를 하죠. 감지를 하는 과정이 인간에 있어서는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같은 정보 감각기관을 동원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이 정보가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정보 처리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행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간의 정보 처리 모형이죠. 여기서 당연히 이제 정보의 보관, 정보의 기억 등 것도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주의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 처리, 인간의 정보 처리 모형은 컴퓨터의 정보 처리 모형과 같나요? 다르나요? 명확히 일치합니다. 이 다음 그림은 인간과 아까 말씀드린 맨, 머신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다시 그려본 그런 건데요. 그 정보가 입력이 되는 것은 기계죠. 기계에서 기계 모니터나 프린터에서 정보가 나오는 것을 인간이 감지를 합니다. 인간이 감지를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이 정보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 기능을 결정을 해서 다시 이제 조정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마우스가 될 수도 있고,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우스,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것이, 인간은 출력을 하는 것이고, 인간은 기계에선 다시 입력이 되는 거죠. 인간의 조정 장치, 마우스나 키보드의 출력, 기계로서는 입력이 되면 입력된 것을 가지고 다시 기계 안에서는, 컴퓨터 안에서는 연산 프로그램이나 CPU나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 이 뒤에 정보 보관처럼 이 뒤에 이제 뭐 램이라든지 하드디스크, 요새 SSD 같은 기록 장치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연산 장치를 통해서 하고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프린터나 모니터를 이용해서 보여주는 출력이 되고요. 다시 이 출력 값은 다시 그 인간에게서는 입력 값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정보 처리 모형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모형은 완전히 동일하고요. 서로의 입력과 출력이 되는 것은 이것을 바로 맨 머신 시스템, 인간 기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작업하시는 컴퓨터 작업이 사실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무엇을 타이핑을 하고 잘 되는지 보고 확인을 해서 잘 되면 잘 됐구나 해서 계속 그 작업하는 것이 매 초간 진행되는 인간 기계 시스템, 맨 머신 시스템이고요. 이러한 것이 인간의 정보 처리 모형과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의 유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호 탐지 이론, 시그널 디텍션 티어리를 나타낸 아래 그림을 참조하여 관찰자가 신호를 탐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 4가지와 관찰자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자극의 역치가 감소될 때 증가하는 것을 2가지를 쓰시오. 친절하게도 이런 그림을 주어졌습니다. 기술사 필기시험이라면 굳이 이 그림을 주어주지 않아도 당연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려낼 수 있었을 거야 됩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Y축은 probability, 확률이고요. X축은 sensation level, 어떤 신호의 감도, 자극의 강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신호는 대략 15라는 수준에서 최고값을 가지면서 정규 분포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여기에는 시그널 프레젠트, 신호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시그널과 노이즈가 혼합된 꼴입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작은 쪽 피크치 약 10 정도에서 이번엔 노이즈만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시그널 디텍션 티어리의 그림입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과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선이 크라이테리온, 문제에서는 역치라고 했죠. 영어로 크라이테리온, 어떤 기준점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있던 그림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자가 신호를 탐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 4가지. 신호가 왔는데 신호임을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우죠. 시그널이 왔을 때 시그널이 왔다는 것, 신호의 정확한 판정이 일어났고요. 반면 노이즈가 있을 때 노이즈로 판명하는 것, 노이즈에서 노이즈, 역시 커렉트 노이즈 혹은 커렉트 리젝션이라고 해도 되고요. 잡음이 있을 때 잡음이 판정한 경우, 가장 바람직한 경우입니다만 신호의 분포와 소음의 분포가 분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역치를 중심으로 운이 안 좋게도 상황이 바뀌면 그러지 않을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여기 일단 이 부분 기준점보다 높은 위치에 그 소음이 들어왔을 때 운이 안 좋았죠. 노이즈가 있음에도 시그널로 잘못 착각을 한 경우죠. 이런 것은 폴스 알람, 허위 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알람, 폴스 알람, 허위 경보. 반대로는 신호는 분명한데 너무 신호가 약하게 전달돼서 기준점, 역치, 크라이테리언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죠. 신호 검출 실패, 미스. 확률 기울어서는 시그널이 있는데 노이즈를 판정했다는 미스가 되겠습니다. 2번째 소문제로서 관찰자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자극의 역치가 감소될 때 증가하는 것 2가지를 쓰시오. 운 좋게도 이 양쪽의 그림이 역치가 약간 다르게 설치가 되어 있죠. 오른쪽 그림은 역치, 기준점, 판정 기준, 영어로는 크라이테리언이죠. 역치가 조금 높은 쪽으로 돼 있어서 보수적인 판정자가 되는 거고요. 왼쪽 그림은 이 크라이테리온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네, 모험적인 그런 관찰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준점이 이 점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시그널이라고 신호라고 판정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그널로 판정하는 hit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hit만 증가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 있는 그 노이즈이지만 시그널로 판정됐던 부분 역시 증가합니다. 즉 노이즈이지만 시그널이라고 판정되는 폴스 알람이 증가되는 꼴을 보이게 됩니다. 간단하게 시그널 디텍션 티어리를 살펴보았고요. 종종 나오는 그림이고 해설이니까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정신 모형, 멘탈 모델 또는 스테레오타입에 부합한 설계를 할 때 기대되는 이점을 설명하시오. 먼저 저희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라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문제가 기술사 필기시험 끝나고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또렷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요? 개념을 잘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간의 정신 모형과 스테레오 타입에 부합한 설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사업 측면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작은 정보만으로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높은 효율성도 가지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죠. 먼저 인간의 정신 모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인간의 정신 모형, 교수님들은 아마 멘탈 모델이라고 더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간은 경험을 토대로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게 됩니다. 네, 인간이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 세상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저희가 예상해 볼까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 심리를 말하는 것이 인간의 정신 모형, 멘탈 모델이고요. 그러면 스테레오 타입이란 무엇인가? 최근이라면 2021년 가을에 색안경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물론 걸그룹의 노래이긴 한데 색안경이란 노래의 부제가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나왔습니다. 색안경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색안경을 끼고 무엇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정관념을 의미합니다. 정신 모델, 멘탈 모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관념을 가질 때 그것이 너무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생각이나 관념이 너무 지나치게 잘못되어 누군가 얘기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득을 하고 혹은 누가 설득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바뀌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당사자가 그 생각이나 관념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고집하는 것, 이렇게 지나치게 일반화된 오버 제너럴라이즈된 고정관념입니다. 색안경,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해도 안 바꾸고 상황이 바뀌어도 안 바꾸는 어떤 인간의 멘탈 모델을 또한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만날 때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계자가 열심히 만들어도 인간의 정신 모형이라든지 인간이 생각하고 있던 기본 관념에 어울리지 않으면 적당한 설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적어둔 내용은 아니지만 양립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대 심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바로 정신 모형 혹은 스테레오 타입에 부합하는 설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테레오 타입에 부합하는 설계를 할 때 효율성만 교재에서 나왔을 텐데요. 배우기 편하죠. 학습 용이성, 러너빌리티가 높아지고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효율성, 에피션시. 그 다음에 기억하기 쉬워지죠. 기억 용이성, 메모러빌리티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에러 빈도 및 정도가 낮아지죠. 에러 프리퀀시 앤 시버리티가 낮아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족하게 돼요. 네,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Subjective Satisfaction 높아지고요. 이렇게 정신 모델, 정신 모형, 멘탈 모델과 스테레오타입에 부합하는 설계를 할 때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이콥 닐슨 교수님이 이야기한 사용 편의성, 유저빌리티의 내용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양립성까지도 만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설계할 때는 인간의 정신 모델이 뭔지 파악을 하고 스테레오타입에 맞게 설계할 때 가장 쉬운 게 뭐였죠? 네, 페르소나를 도입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사용할 사용자 20대 여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사용자 20대 여성의 정신 모델을 미리 세워놓고 파악해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고 또 남들과 똑같지 않은 물건을 사고 싶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정신모형, 멘탈 모델, 스테레오타입에 부합하는 설계가 되겠습니다.